이소크라테스 연구소에서 제공을 하는 몽테뉴의 에세 해설 제1권 7장 우리 행동은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죽음은 우리의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것이 몽테뉴가 맨 처음에 한 말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빼앗기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의무를 저버릴 기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몽테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제시가 된 것은 영국왕 헨리 7세입니다. 그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아들이자 카를 5세의 아버지인 돈 필리페, 필리페 1세죠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주지하다시피 이제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스페인 국왕, 이탈리아 군주 등 여러 직함을 가진 대단한 상속자이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네덜란드부터 우리 오늘날의 네덜란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지역까지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영토를 갖다 가진 바로 이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카를 5세. 그리고 헨리 7세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펠리페 1세를 부를 때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카를 5세의 아버지가 훨씬 더 자랑스러운 호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헨리 7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튜더 왕가의 첫 국왕으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대립한 장미 전쟁을 종결지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헨리 7세와 대립한 그 서포크 공작이 있는데, 서포크 공작은 에드먼 들라 폴이라는 사람으로 이 아버지의 자기를 계승한 지 얼마 가지 않아서 헨리 7세에 의해서 백작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걸로 봐도 헨리 7세와 이 서포크 공작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는 동생과 함께 왕의 허락 없이 영국을 떠나서 막시밀리안 황제의 궁정에 합류하고 자신을 서포크 공작, 이제 헨리 7세가 백작으로 강등을 했지만 자신은 원래 서포크 공작이었고 또 백장미, 곧 왕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 적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헨리 7세 입장에서는 아마 왕권에 도전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펠리페 1세와 협약을 맺어서 이 서포크 공작을 넘겨받아서 이제 7년 동안 런던 탑에 유폐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유언을 남기기를 이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원래는 이제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오르면 사면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그거와 정반대로 맨 처음에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유언을 남김으로써 원수를 갚는,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혼 백작과 에그먼트 백작의 사연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당시의 네덜란드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동유럽과 더불어서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그렇죠, 네덜란드 지역이 합스부르크의 지배에 있었죠. 여기는 이제 강한 그 신교 전통 때문에 빚어지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가톨릭을 신봉을 했기 때문에 신교 전통이 강했던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불안이 이제 생기면서 네덜란드는 그 여러 귀족들이, 특히 이제 오라니어 공이라든가 에그몬트 백작, 혼 백작 등 굉장히 명망가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필리페 2세가 당대 최고의 지휘관인 알바 공작을 파견해서 반란 세력을 무력으로 척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알바 공작은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무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니아 공은 국외로 탈출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에그몬트 백작과 혼 백작은 순진하게 이제 소환에 응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에그몬트와 혼
그러한 초상화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은 뭔가 하면 그 알바 공작이 여기 알바 공작이라고 써 있는데 알바 공작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초대를 해서 거기에 도착을 한 에그먼트와 혼을 체포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그먼트라는 이렇게 이름도 써 있고,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 에그먼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 판단을 해서 혼을 아마 이 자리에 초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제 혼의 처형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기왕 죽을 거면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 또 이 두 사람의 애국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연은 특히 몽테뉴의 바로 이 에세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사연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훗날 괴테는 비극 에그먼트를 써서 이 사건을 다뤘고 베토벤은 에그먼트 서곡을 제작을 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역시 음악으로 담았습니다. 자, 몽테뉴는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에그먼트만이 빚에서 풀려났다라고 평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헨리 7세는 죽음을 약속을 저버리는 계기로 삼았지만 에그먼트는 친구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가는 의무와 의지의 문제에 근거합니다. 몽테뉴에 따르자면 의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결과나 이행은 완전히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진다면 우리의 의지를 평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죠. 이런 관점에서 에그먼트는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서 역시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가책을 느꼈지만 즉시 보상하지 않고 죽음 이후로 넘긴 여러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몽테뉴는 설명합니다. 살아생전 자기 의지로 의무를 다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행을 죽음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측근의 증오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몽테뉴가 언급한 건 뭐냐면 측근,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측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 곁의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유언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을 남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죠. 그 지목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죽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남긴 증오를 곱씹으며 화를 내겠죠. 이 상황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양심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몽테뉴의 글에서 다양한 양성을 나타내지만 명예와 양심은 각각 인간의 사회적인 측면과 내면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명예는 사회적인 평가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질 때는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고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명예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는 일종의 사회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심은 자신의 판단력이죠. 자기가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남겨진 증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으로 남겨진 증오가 되겠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망자의 평판을 끌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 저 죽은 사람은 뭔가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개심을 풀지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야. 우리 사회에서 저런 것은 명예롭지 못한 짓이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자의 평판을 끌어내리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양심,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다 라고 몽테뉴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지를 발휘할 기회를 허망하게 내버리는 일은 결코 옳지 않다. 즉
인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망하게 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뽑은 문장은 77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일의 결과나 이행은 완전히 우리 능력 밖의 것이고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정녕 우리의 의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의 모든 원칙들은 의지의 근거를 두고 세워진다. 이런 문장입니다. 원어를 한번 볼까요? 자, pour la bonne raison que les faits et les actes ne sont aucunement en notre pouvoir et qu'il n'y a vraiment rien en notre pouvoir que la volonté, c'est sur celle-ci que se fondent et s'établissent nécessairement toutes les règles du devoir de l'homme. 이상입니다.